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맡고 있는 황인근 목사입니다. 저희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이야기로 지금 이 시간을 좀 채워나가는 거니까요. 3부 때는 좀 여기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그래도 뭐 저희가 첫걸음이지만 이 첫걸음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이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과 재심 촉구 간담회에 대해서 우리 이 일들을 또 계속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우리 임세영 선생님께서 인사 및 한울의 사건에 대한 경고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국회 봉쇄라는 엄청난 사태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에 또 등장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우리가 지난 43년간 안고 살아온 가슴 속에 박힌 비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을 획책한 사람들은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빼지 않고 있는 준엄한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한울 모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교회 인권센터 황인근 소장님 그리고 이성철 간사님 감사합니다. 오래되었기에 더욱 아프고 간절한 증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또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언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글로 써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울의 사건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울 모임의 그루터기는 홍은표 목사가 이끌었던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대전에서 1972년 말부터 79년까지 내비게이터 선교회 간사와 독립전도자로 활동하던 홍은표 목사님 댁에서 주일마다 모였던 작은 모임입니다. 79년에 홍 목사께서 대전을 떠난 다음부터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선배들이 함께 살던 자취방이 간헐적인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초창기인 1973년 대학 신입생 때부터 79년 5월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입대할 때까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은 항상 개방되어 있었고 3, 4명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섬김과 봉사를 훈련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집회를 이끌어가는 선생이나 지도자 없이 주일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었고 여름과 겨울방학 때는 여러 지역에 살던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2, 3일씩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50 초기 한울 모임 청년들이 군사정권을 비판한다는 정보가 대전 지역 경찰 조직에 알려졌고 반정부 비판 세력 소탕의 혈안이 되었던 경찰에게 이들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가두고 경찰은 81년 3월 15일 주일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 대학생들을 잡아다 감금하고 이후 고등학생 등 20여 명을 강제로 연행 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두고 협박하고 급기야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쓰게 하여 선배들이 한울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조직한 빨갱이였다는 진술을 날조해내었습니다. 결국 81년 10월 10일 모임 중 6명은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부터 6개월 형과 집행유예까지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사건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당시
방위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기에 군사 재판을 받고 더 가혹한 군 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날조의 증인으로 동원된 고등학생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군사 재판은 제외하고 일반 재판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81년 10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82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82년 6월 8일 대법원은 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합니다. 요지는 이들은 단순 신앙 모임으로서 반국가 단체라 볼 수 없다. 이교의 논문 현대의 공동체론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공동체론을 여러 공동체 이론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사회 전복 이후 정부 형태를 구상하여 제시한 바도 없으니 이를 사회 전복을 도모한 반국가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논문의 진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 문제를 연구해 본 것에 불과하다. 하늘에 대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공동체라는 점 이외에 피고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희는 안도의 숨을 쉬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82년 10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사실 확인 부분에서 반국가 단체가 아닌 신앙 모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고 부정했습니다. 추가된 증거 없이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고 반국가 단체 구성을 재확인하는 논지를 전개한 것입니다. 단 이규호에게 반국가 단체의 수괴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정정해서 지도적 임무자로 호칭만 바꾸고 징역 4년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고등법원 판결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핑퐁 판결, 대법원은 신앙공동체, 고법은 반국가 단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82년 11월 1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83년 2월 8일 대법원 2차 재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한울에는 단순한 신앙단체라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반박하며 고법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당시 재판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대법원 판사는 이일규, 이성열, 전상식, 그 이름도 유명한 대쪽 판사 이회창이었습니다. 근 30년이 지난 2010년 이규호, 박재순 2인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12년 5월 10일 서울고법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학생들 앞에서 대통령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 광주 사태는 학생운동을 짓밟은 민족사회의 오점이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어떻게 국민을 사륙할 수 있는가. 이런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들이 회합, 사회 혼란을 한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황한식, 최유정, 김현순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이 재심을 기각 결정하고 재심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판결에서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광주 사태는 학생운동을 짓밟았다. 국민을 보호할 군대가 국민을 살상했다. 나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다 등의 발언 취지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반대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핑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이규호, 박재순을 집행유예로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국가단체 혐의의 유죄 판결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에 다시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한울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화위는 2021년 7월 한울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2년이 지난 23년 12월 14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경 대전 지역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대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개혁을 실천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81년 3월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불법 구금, 가혹행위, 허위 자백 강요 등 불법적인 조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생략하고 국가는 경찰청, 국군 방첩사령부, 대전지방검찰청이 저지른 불법 구금, 가혹행위 및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점 등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 결정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탁구공이 돼서 희망과 절망에 쌓인 거부를 오르내렸습니다. 단지 희망은 잠깐이었고 절망은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문을 믿고 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겨울이 오지만 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 많은 사람이 갓 30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다수가 건강이 좋지 않아 기다림이 고통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피해자, 당사자가 이 피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누군가 좀 대신 당연히 해결해주고 특별히 국가가 알아서 어떤 진화의 결정들을 수행해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본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현실이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 저희가 이걸 인정하고 어쨌건 이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총 1, 2, 3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부는 한울의 사건의 진실과 국가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 찬스 변상철 소장님 먼저 간단하게 전 진화위 조사관으로서 그리고 지금 공익법률 지원을 하는 또 우리 단체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국가폭력 한울회 모임, 한울 모임의 이 한울회 사건은 실은 국가가 장명한 것들이죠. 예, 이 사건 당사자, 피해 당사자인 우리 김종생 총무님과 우리 홍성환 선생님께서 이어서 피해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변상철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피해자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파이팅 찬스 변상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잠을 설쳤는데요.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막내딸이 계엄령이 선포됐다는데 라는 얘기를 해서 네가 어떻게 계엄령을 알아? 그랬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정말 막 속보처럼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떨어진 포구령이라고 하는 걸 눈으로 봤는데 그 포구령의 마지막 부분에 계엄 사령관은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사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 아닙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끌려갈 수 있겠구나. 잡혀갈 수 있겠구나. 옳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제가 오늘 이제 한울의 사건, 한울 모임 사건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오늘 피해자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그렇게 증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실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했었는데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밤이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파이팅 찬스에서 녹화 공작이라든가 또는 이 한울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과거타 사건, 국가폭력 사건들이죠.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심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에게 사건 면담을 하거나
이 진실규명에 관련된 진술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오시려고 했던 지방에 사시는 피해자분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오겠다. 면담을 좀 취소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트라우마에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모이신 분들도 아마 마음이 편치 않게 여기 오셨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2006년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 이렇게 한울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뭐 오성애 사건이나 아람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울 모임 사건 같은 경우엔 그 아람의 사건을 같이 지원하고 조사하면서 좀 이렇게 들여다봤었는데 이때 이 피해자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으셔서 이 한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있었던 그 무슨 사건이죠? 불임 사건. 이들처럼 왜 진실규명 신청을 안 하셨을까라고 좀 이렇게 의아해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아람에나 오성애 사건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끌려가서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또 그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당시에 학생이었던 분들 중에서 며칠씩 끌려가서 그 고문을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으로 허위 자백하고 허위 증언을 해라라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트라우마들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저희가 그래서 이 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2차 가해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밝힌다고는 하지만 이 참고인들이나 당시에 단순히 그냥 조사를 받았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다시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자괴감이나 후회들도 좀 들었는데요. 아까 뭐 이 한울 사건에 대한 개요는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 참고인들의 지위들, 다시 말하면 기소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으셔서 징역형을 받고 지금 재심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 단순히 끌려가서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또는 그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태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고문의 종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당하셨을 텐데요. 그 한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보도라든가 아니면 그 피해자분들의 진술 또 진실화위원회의 결정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 사실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자만자옥이라든가 구타라든가 뭐 그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실은 협박, 제일 잘 무너지는 부분들이 협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을 협박한다든가 친구를 협박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네 친구들 또는 네 가족들이 똑같이 이렇게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 협박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자로서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내 가까운 지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감정들이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어떤 피해로 돌아오냐면, 네가 그때 그런 진술을 했다면서, 네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서 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던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 또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악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은 이 진화의 결정문에서도 사실은 피해자분들의 뭐 예를 들면 불법강권 가혹행위에 대한 부분들 또 신청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참고인들이 갖고 있는 2차 피해, 다시 말하면 그 진화의 결정문에도 보면 당시에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뭐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 참고인 증언으로 장기간 구금되면서 그런 허위 자백들을 강요당했던 그분들에 대한 그 2차 피해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립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진실규명이 잘 안 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어떤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1기 진화위 때에도 아쉬웠던 부분들이라 실제로 조사 내역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2기 진화위에서 하늘모임 사건을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담기지 못했다. 결국 감옥에 가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적절한 배상과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여기 지금 제가 고문의 종류라든가 또 사회적 낙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른 사건, 왜냐하면 저희 한울 사건은 이따가 이제 피해자분들이 직접 얘기를 하시겠지만 다른 사건에서 보면 불법수라든가 고문이 본인들의 몸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훼손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격들이나 정신적, 심리적 장애들이 있고 이것이 내 주변, 다시 말하면 뭐 고등학생이었건 당시에 대학생이었건 청년이었건 막 형성돼 가고 있는 이런 내 주변의 공동체적 관계를 전부 다 훼손시켜서 이 10대, 20대에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관계들이 전부 다 훼손되는 거죠. 이 훼손된 관계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고립, 나고 또 심리적인 어떤 낙심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생략되고 상실되는 겁니다. 이 상실되는 과정들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이 수십 년간 지속된 상실로 인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 제가 여러 가지 경우들로 썼는데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뭐 다 읽어보시고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이런 피해 또는 국가폭력 피해자들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처벌되어서 학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마을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심지어 결혼 또 군대까지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아마 여기 있는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군에 입대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피해 사실들에 대한 어떤 위축들 때문에 혹시 군에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심리적 불안감들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실 때도 그런 피해 사실들이 혹시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나는 그런 전과가 있으니까 또는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아예 뭐 공조직이라든가 이런데 나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아예 그냥 다른 길을 찾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가 직접 누려야 될 권리들에 대한 일정적인 차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계엄 사태를 바라보고 뭐 저는 사실 이게 내란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내란 사태를 보면서 그나마 빨리 종식되고 이게 더 나쁜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다행히도 빠른 시민들의 대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계엄군들이죠. 반란군들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그 몸으로 막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그 영상들이라든가 당시에 막 유튜브라든가 영상들을 보면서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니 계엄군들이 왜 이렇게 저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쟤네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지만 북한군들을 지금 대적한다고 헬기에 태워가지고 보냈던 군인들이 딱 내려보니까 국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에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민간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왜 민간인들을 상대하는 특수전 군인들이 왜 흔들렸는가? 저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태우 정부 또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가졌었던 여러 가지 그 과거사에 대한 어떤 조사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계속 5.18이라든가 4.19, 5.18, 4.3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그 세대들이 바로 지금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그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 민간인으로
5.18 때 이렇게 총을 쏴셨던 건 이건 불법이었다, 처벌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 상황적인 판단들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만약 그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저희가 그런 역사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환경들 많은 영화에서 예를 들면 뭐 87년 유월항쟁 같은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남영동 같은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개헌군들이 국회를 그냥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그 흔들리는 나중에 퇴각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 사죄하면서 퇴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늘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고문 피해자들 남은 문제들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고문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실규명이라든가 재심, 무죄보상이라고 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소되는 분들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사실 당시에 참고인이나 증인이라고 해서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진실규명 결정문 안에서도 보면 대략 한 30-40명 정도가 기소된 인원의 한 서너 배죠. 가 조사를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중에 기소된 사람들만큼이나 혹독하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 불법 감금을 당했던 분들이 또 여러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적절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피해 당사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소라든가 사법적인 혜택 안에 그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화위에서 분명히 불법 감금이라든가 조사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지는 모든 분들은 피해자의 범위로, 당사자의 범위 그 지위로 다들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주장입니다. 결국 훼손된 개인의 존엄이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피해 사실들이 어떤 그 사법적인 절차의 대상, 다시 말하면 재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은 이 진실규명 범위 안에서 불법 수사를 당했던 피해자라면 모두 피해자의 대상 범주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저희가 지금 녹화 공작이라든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 지휘자들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이라든가 이런 지위들을 가지는 싸움들을 함께 벌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는 이 고문 피해자들, 특히 그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으로 당시에 고등학생 10대의 나이로 이렇게 끌려가셨던 분들이 이 피해 사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어떤 그 사법적인 조치, 다시 말하면 법원을 통한 어떤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광주라든가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처럼 이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절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화이 예를 들면 뭐 3년, 4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있는 과거사 위원회뿐만 아니라 아예 과거사 재단 또는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살피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상설기구가 재단 형식으로라든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라오는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사실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 이 하늘의 또는 오송의 아람에처럼 이런 사실들, 다시 말하면 그 조직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또는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피해를 그 범죄 사실을 벌였던 이 사실들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이런 사실들에 대한 피해자들을 계속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들을 만들어서 개인과 가족 또 이 피해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 특별법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하신 것들도 있고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3부 때 토론회 때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두 분 우리 홍성환 총장님과 우리 김종생 총무님을 두 분 좀 모셔서 이제 피해자 좀 증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시죠.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이야기가 언제부터 좀 공론화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아마 유명한 사건으로 하면 저희가 미투 사건이라고 하겠죠. 그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숨어야 했었습니다. 피해 당한 게 부끄럽고 무섭고 했으니까 피했죠. 그러나 사실은 숨어야 할 것들은 가해자들인 거죠.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건 저희들이 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폭력을 가했던 국가가, 정부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숨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함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우리가 분명한 한 국민으로서 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당시에 또 피해자 당사자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홍성환 촌장님 그리고 김정대 총무님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건 피해자 홍성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또 왜 감옥에 갔냐, 왜 직장에서 잘렸냐, 그럴 때 사실은 저는 우리 같은 피해자들보다 민주화 의식이 좀 떨어져 가지고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좀 내세울 만한 뭐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말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왜 감옥에 갔는지, 왜 직장에서 잘렸고 또 왜 요시차를 인물로 찍혀가지고 한 10년간 취업도 못하고 그냥 뭐 프리랜서로 번역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뭐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재심이나 뭐 이런 걸 청구할 때도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무슨 국가에서 배상을 받고 뭐 그러나 그러고 그냥 아주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좀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한 일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억울한 일은 밝혀져야 된다고 이제 뒤늦게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재심 청구다 그랬는데 재수도 없게도 하여튼 박근혜 때 또 뭐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런 때 해가지고 다 재심도 기각당하고 뭐 좀 뭐 일이 안 되고 며칠 전에는 또 뭐 비상계엄령 뭐 해가지고 이런 모임도 또 못 하나 정말 재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윤석열이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을 막 뿌리 뽑겠다 하는데 아니 내가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조작돼서 당했는데 국민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꼭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이 딱 연상이 돼서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거 어떻게든 나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서서 저 사람을 하야시키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나도 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거나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분노 같은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하늘의 사건 지금 경관에 우리 임세영 교수가 자세히 얘기를 해서 제 얘기를 간단히 하면 저는 50년 전 23세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를 졸업하고 고향 대전에 가서 선생을 시작했는데 기왕에 선생을 하려면 좀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 김교신 선생님의 영향을 좀 받아서 어쨌든 좀 좋은 선생이 돼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단순히 가르치는 일 말고도 아이들한테 독서지도나 뭐 성경 공부나 해서 학생들이 좀 훌륭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기회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바로 뒤에 증언할 뭐 임정국 씨나 우리 예연주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제가 방과 후에 이제 토요일 날 대전에 침례센터라고 하는 데를 빌려서 저희 제자들을 한 40-50명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독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실은 전부 이 하늘의 사건과 이제 나중에 관련이 돼서 많은 고초를 겪게 돼서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뭐
정말 말 그대로 민주화 의식이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읽은 책들은 무슨 아이들 고전들이나 아니면 무슨 뭐 꽃들에게 희망을, 뭐 갈매기의 꿈 같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을 참으로 높은 인격을 갖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래서 이제 그런 지도를 해서 아마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을 조사할 때 내가 뭐 무슨 반정부 뭐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공산주의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뭐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느닷없이 이제 이제 대전에서 그렇게 한 3년인가 있다가 제가 이제 서울 대학원에 가려고 서울로 옮겨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실 대전 모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다 뭐 잡혀갔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다 도망갔으면 사건이 없었는데 제가 주동이 돼서 우리 그때 그 선생을 하던 이충근 선생하고 우리 박재순 박사를 그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 사람들 죄가 없으니 우리가 가서 변론해주자 하고 이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더니만 별거 아니니 나갈 것 같다 이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갑자기 뭐 이제 어디 끌고 가더니만 그때부터 불법 부금돼가지고 이제 반국가 단체로 조작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보고 저 병신 같은 놈 그때 도망갔으면 되는데 괜히 거기 가서 변론해 준다고 가가지고 다 이런 사건에 걸려드냐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도 기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참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처럼 살거나 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이들과 성서 공부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이제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이제 저한테 마음을 준 게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가족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식구들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식구들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유무상통했다. 이런 말 막 가슴을 뛰게 했어요. 야, 기왕이 믿을 바에는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모임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신앙 공동체 얘기가 그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하는데도 당시 그 원경선 씨가 하는 풀무원 거기는 이제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뭐 욕심 뽑기 뭐 그런 거 한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위재산을 부정하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그런 데를 일부러 택해서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했고 아무튼 한마디로 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든지 무소유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가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했는데 이게 마침 또 어떻게 재수없게도 이교 형제가 그 사이를 아무도 우리가 공산주의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졸업 논문 아주 일부 아까 대법원 판결에 나온 것처럼 여러 공동체를 소개하다가 이제 마르크스의 뭐 공동생산, 뭐 공동분배, 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야 요놈들이 요거랑 신앙공동체 연결시키면서 요놈들이 추구한 신앙공동체가 여기 공산주의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일치시켜가지고 저희를 이제 반국가 단체로 이제 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교 씨가 그 논문을 발표할 때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런 대부분 파기 환성문에서도 제가 했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뭐 학생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대부분 파기 환성문에서도 일부 언급이 거기 돼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공산주의하고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근데 그 검사가 기소할 때 뭐래? 이기호의 강의를 듣고 이심전심으로 합의를 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기소장 내용입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저나 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 혐의가 뭐냐면 이기호가 그 발표를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게 이제 기소장에 나오는 제 죄가 이제 제목이 가장 큰 제목은 이기호 씨가 그 발표할 때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조작해내려고 우리 제자들을 이제 끌어다가 그 지금 여기 증언할 분들이 다 우리 제자들인데 학교에서 뭐 34일 뭐 무기정학도 당하고 뭐 그냥 뭐 한 20일 30일 끌려가던데 부모가 알지도 못하고 가서 이제 뭐 하고 뭐 온갖 고초를 다 겪었어요. 저는 사실은 뭐 들어가서 뭐 자만제국이나 뭐 약간의 뭐 그런 거를 당해서 아이고 뭐 이런 정도는 뭐 그냥 이놈들이 의뢰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했는데 학생들이 그런 걸 겪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증언을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선생으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면 걔들이 증언할 때 학생들이 증언할 때 그게 어떻게 어떻게 고문받고 어떻게 협박받고 어떻게 조작하고 그러는지를 저 자신이 이제 뭐 자술서도 쓰고 뭐 이럴 때 저도 어리석었는데 자술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할 때 검사 앞에 가서 말하면 좀 되겠지 판사 앞에 가면 밝혀지겠지 하고 좀 약간 느슨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때 그냥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뭐 하여튼 뭐 20여 넘게 거기 가서 있으니까 좀 약해진 건지 좀 내가 순진해서 지금 순진해서 그런데 판사한테 얘기하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반국가 단체를 할 수 있냐 이런 그때 뭐 우리가 헌금으로 모은 게 27만 원인가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뒤집고 또 우리가 뭐 조직을 결성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신앙 공동체도 제대로 뭘 실천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좀 했을 뿐인데 더군다나 무슨 공산주의로 뭘 나라를 뒤집거나 이런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판사가 아무리 그 말하자면 정권의 뭐 신뢰가 된 판사라도 이런 걸 보면 야 이건 니네 이런 걸 가지고도 이래냐 이런 제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딱 판결 나고 뭐 이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그리고 감옥에 갔다 나와 직장도 잘리고 나오니까 뭐 요시찰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년간 취업도 안 되고 집에 오면은 뭐 누가 들어오는지 막 조사하고 뭐 야 이거 정말 피해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지금도 그렇고 뭐 그런데 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제자들이 증언도 하겠지만 정말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고쳐 겪지 않나 그게 늘 양심의 가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조작된 이게 다 국가폭력이 저지른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책을 냈을 때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우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거 선생님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다 국가가 그 폭력을 행한 아주 무도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굉장히 그 눈물이 났습니다. 뭐 요 나머지 글은 이걸로 보시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좀 크게 한번 주시죠. 네. 두 번째 우리 증언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부의 지금 총무님으로 또 우리 수고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종생 목사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을 주셨네요.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에서 그 말씀한 홍성환 뭐 저희들에게는 형님이신데 형님도 억울하지만 저는 사실 더 억울해요.
저는 이 하늘 모임에 이 막차를 탔거든요. 뒤늦게 이제 알게 되고 들어갔다가 그 몇 차례 모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연행이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방위병 그렇게 근무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제 신분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형이 그렇게 크게 받는 거지 지금 옆에 있었던 홍성환 형이 저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형을 받아야 되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도 참 성환이 형이 지금 말씀을 좀 하신 것처럼 재수가 없기로 하면 저도 참 재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때가 1981년 3월 15일. 저는 그때 방위병이었지만은 저희들이 그 신앙 교육 공동체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공동 생활을 해보자 해서 옛날 선교사들이 살던 그 당시 회덕에 저희들이 이제 주택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월세처럼 이렇게 생활을 실험적으로 좀 해보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막 식사를 막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약간 여유가 있게 어떤 이들은 좀 나가서 산책도 하고 있던 그런 터에 갑자기 사복 형사들이 이제 한 10여 명이 저희들의 예배 장소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잠시 좀 갈 데가 있다고 지금 말씀처럼 조금 이러저런 사안을 좀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영장을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희들은 참 바보 같았죠. 그래서 그냥 잠시 가자고 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가서 좀 할 얘기가 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따라갔던 것이 이제 결국 이제 2년 반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참 제가 이제 억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좀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 또 뭔가를 좀 해서 그 일들이 나 스스로도 그런 인식이 되고 또 공감이 좀 되면 좀 좋은데 그러지 않았었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뭔가 이렇게 기술을 했었을 때 그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끝없이 얘기들이 공전될 뿐만 아니라 계속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뭐 저희들 아마 그 삼촌 중에 저희 삼촌 중에 아마 6.25 때 행방불명이 된 분이 계신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갖다 엮으려니까 아마 6.25 때 행방불명이 되어진 삼촌과 이제 저가 또 연결이 좀 되고 또 어느 날은 라디오 주파수 막 돌리다가 이제 북한 방송을 이제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얘기에서 가끔씩 돌리다 보면 북한 방송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거다. 그걸 여기다 적어라. 이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어쩌면 이게 조립이 되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씨알이 먹히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억울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억울함이 결국 이제 그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무력감은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받다가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자살을 좀 시도를 해보기도 했어요. 아마 사람이 억울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억울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게 없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했다고 그러자 빨리 해서 끝나는 게 처음에 연행 우리가 받을 때 저희들 연행을 해갈 때도 그랬지만 어쩌면 이제 조사 과정에서도 아마 빨리 이게 끝나고 오히려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후 재판정에 가서 니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다시 증거하면 된다. 검찰 앞에 가면 된다. 판사 앞에 가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다 보니 소진이 되고 하니 자꾸 이제 뒤로 미루게 되고 밀어놓고 뒤에 돌아 생각을 해보면 억울한 거죠. 잠이 안 오고 정말 이제 그런 일들이 참 긴 시간 이어졌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저희들은 그나마도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었지만 오늘 이후에 증언을 할 고등학생, 제가 우리 직원하고 함께 오면서 이제 고등학생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린 학생인 줄 아는데 이 고등학생이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60이 넘은 이 학생들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그동안에 무엇을 했던가 하는 그런 좀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저는 그래서 우리 홍성한 그 형님이 그때 제자들을 잘못 여기로 이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그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었던 부분은 우리 성환이 형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어떤 그런 책임이 좀 있었고,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그나마 좀 성인이 되어서 앞길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지만 고3의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가정에는, 또 어쩌면 사회에는 어떻게 이 일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보다가 제가 만난 분이 위안부 할머니였어요.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14살 때 갑자기 어디로 가자 해서 끌려갔던 곳이 바로 그런 위안부의 그런 어떤 소굴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광복만 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집으로만 돌아오면 이제 일이 풀리리라 생각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광복이 돼서 돌아오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그게 다시 시작이더라. 다시 말해 그 많은 어려움들, 그 고초를 겪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빠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너의 과거 때문에 오빠의 앞으로 진로에 지장이 있으니 네가 집을 좀 떠나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키지 못했던 그의 인생은 결국 가족들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고, 가족에서 다시금 쫓겨내지는 그런 안타까움들, 그걸 보면서 그 옛날 저희들이 겪었던 그것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 학생들의 그런 고충이 다시금 이제 생각이 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면 이제 지나온 어떤 자취가 억울함을 보면, 그래서 내가 억울해봤기 때문에, 또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내게 어쩌면 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강한 사명감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좀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땅에 아까 우리 황행근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앞에서도 우리 변 소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끝난 일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된다. 어제 비상계엄의 상황이 이런 경험을 했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저희들에게는 이게 너무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지금 자리가 NCCK 총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내일 아침에 아마 연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아마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겠구나, 뒷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먹는 당뇨약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그 순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준비했던 이 간담회의 자리가 과연 이게 되는 건가,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건데 이게 되기는 하는 건가, 이것도 다 끝났구나, 재수도 참 우리는 없구나, 그리고 참 우리는 왜 이럴까,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꼬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두려움 속에 있었고, 뭐 국회에서 190명이 이를테면 해제 결의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그 당시도 많이 속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어리석하게 계엄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그 다음은 뭘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여러 생각들이 그 당시도 많은 것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진화위에서 우리들의 불법 구금이나 아니면 고문이나 또는 우리들이 아마 받았던 이게 불이익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우리들이 당했던 인권 침해나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진화에서 그나마 우리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어쩌면 재심을 좀 권고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제는 이게 우리들의 소리를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소리를 좀 내보자. 그러다 보니 저도 목사로서 또는 지금 현직 NCCK 총무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참 많은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징역 생활 2년 반여 생활을 절반은 육군 교도소에서 그리고 절반은 민간 교도소인 전주 교도소에서 이제 하고 나왔는데 정말 그런 생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랑스러움보다는 정말 이렇게 별로 한 것 없이 괜히 가서 그곳에 있다 나온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도 사실 많고요. 그러다 보니 참 인생을 이상하게 어쩌면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며 살아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끄러울 때가 사실 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자리에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적어도 우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쩌면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내지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려면 사회적 비용은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회적 관계 또는 그가 풀어져 가야 될 우리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들이 뭐 최근에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관여를 조금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결국 들어보면 그분들도 억울함이거든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들이 어디 가서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가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막 그런 긍휼의 정신일 거라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우리 사회가 수많은 이런 억울함을 양산해내는 일에서 이제는 멈추고 그것을 좀 해소하고 풀어가는 막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나. 또 저희들도 작지만 또 부끄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을 같이 좀 풀어가는 그런 여정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한국교회 인권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승렬 이사장님, 또 황익는 소장님, 그리고 이성철 간사님, 특별히 우리 이런 자리를 좀 또 제공해 주신 우리 향림교회 우리 한문덕 목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여러 언론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쉽지 않지만 이 자리 비도 이렇게 오고 스산한 12월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든든하고 조금은 더 용기를 좀 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언부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많은 관심과 또 지지 또 성원을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